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가 이거 갖다 놓으셨네요. 이게 제가 먹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제 참고하시고, 1,000원짜리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음, 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부담스럽고 1,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예? 혹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뭐 하기는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자, 타이틀만 해볼게요. 지난주 이제 부동산학 총론을 하면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기억나시죠? 자, 그러고 했어요. 자, 그거는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게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좀 볼 건데 오늘 뭐 2장짜리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좀 이따 볼 거니까 다 두시고 자, 책을 볼게요. 책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책 94쪽으로 갑시다. 94쪽. 책 94쪽으로 가면 그러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오늘이 11월 달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주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좋으신가요? 수업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다음 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업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자, 부동산 경제론 이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이론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군데군데 중요 사항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는 거 이제 몇 개 보도록 할게요.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됩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좋으세요? 여기 공부하기 와서 왔잖아요. 2시 반까지 공부하게 해요. 그럼 싫으면 1시 반에 가면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2시 반까지 공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수요라는 거 배우고 공구 배우고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 받은 자료에 분수식 뭐 읽는 법 이렇게 나왔다고 그거 보고 탄력성이라는 걸 보고 현금 흐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볼 건데 여기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요거 디테일하게 하려면 요거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얘도 1시간 탄력성은 2시간 이렇게 된다고. 이거 디테일하게 다 한다. 그럼 균형과 균형의 변동, 뭐 수요 공급 이게 또 1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면 오후 5시까지 해야 돼. 5시까지 밥 먹고. 그럼 제가 점심 식사를 사드려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고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수요 공급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책하고 약간 여기 뭐 타이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수요 공급 이제 책은 94페이지 펴놓고 볼게요. 수요 공급 이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2개의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이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에 출제되면 그러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끔 거의 수험생의 80% 이상이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수업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몇 가지를 배우냐면 그러면 여기서 4가지를 배웁니다. 이제 수요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배우고 시장의 균형이라는 거 배워요. 균형 배우고 이 균형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변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성. 이렇게 해서 4가지 사항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공급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격 이론이다 그래요. 가격 이론이다.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가격 이론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부동산 가격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그거 배우겠다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찾아봐라. 다음 중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줘요. 그렇게 하면 인구 증가는 인구 증가. 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인구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하겠죠. 상승. 하락한다고? 하락한다고? 와, 이상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가 상승하겠죠? 그걸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지.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수요공급이론이. 자,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거는 30년 전에 그렇게 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 있죠? 이제 그런 거 안 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약간 어렵게 내면 이자율, 이자율, 요즘 이자율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자율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락해야 돼요. 하락. 왜?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러면 대출 받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면 대출 받기가 곤란해지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요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자율 나니까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이제 대부비라는 게 나와. 그럼 이제 대부비율의 뜻을 알아야 돼요. 대부비율. 그러니까 대부비율의 뜻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럼 대부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비율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야. 수요 공급이론이. 그러면 대부비율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야. 그럼 대부비율이 70%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7억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비율이 50%가 되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5억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비율이 90%가 된다. 90%가. 이렇게 되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9억까지 빌려주겠다. 그럼 나는 1억만 있으면 된다. 아파트 수요 증가하고 난리 나겠네. 그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글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총부채 상환 비율 나오고 나서 뭐라냐면 DTI 막 이렇게 한다고. DTI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DTI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한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하면 될 텐데 DTI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일부러 말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인구 증가는 아파트 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은 아파트 가격 하락, 대부비율 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인구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볼 때 여러분 짜증날 수도 있어. 왜 저런 걸 물어보지?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하고 요 대부비율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진다.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수요 증가. 아파트로 보면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 이거 하겠다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봤고, 그러면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만 가볍게 보고 그다음에 균형의 논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을 배우는데 이 수요하고 공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야. 그 말은 수요에 있는 게 공급이 있다는 거야.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수요 곡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 있을까요? 있어요. 수요량업이라는 게 있고 수요업이라는 게 있어. 해볼까요? 수요량업이라는 거 있고 수요업이라는 게 있다고. 책은 그냥 두세요. 이런 막 넘기면 시끄러우니까. 요거요. 수요량업이라는 게 있고 수요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급량업 변화와 공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똑같다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수요하고 공급에서 공부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요 수요를 배우고 공급을 배우는데 1년 동안 저하고 수요를 6가지 사항을 배워요. 6가지 사항. 그럼 수요에서 6가지를 배운다면 공급도 몇 가지를 배울까? 6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 있으면 공급의 개념, 수요 법칙 있으면 공급 법칙,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 있을 거고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어. 수요 변화 요인. 그럼 공급 변화 요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똑같다는 거야, 패턴이. 근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책은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기술을 해놔요.
그러니까 수요를 쭉 기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급이야. 근데 공부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하는 거야. 만약에 수요의 개념을 했다. 이게 지금 수요의 개념이거든요. 수요 공급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수요의 개념을 했다. 바로 여기다가 공급의 개념 공부하는 거야. 패턴이 똑같이 가니까.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가볍게 수요를 좀 보게요. 수요가 뭔지. 수요를 하기 전에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꿔 수요 바로 하기 전에 요 수요 공급 이론 요거 뭘 배운가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경제학에서는 이게 시장입니다. 경제학자들에게 시장을 그려보시오. 그러면 이걸 시장이라고 해. 그럼 여기 이제 가격이고, 그러면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요 수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요 수요 공급 이론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수요는 수요자 마음이고 공급은 공급자 마음이에요. 그럼 요 수요자 마음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증명 보이지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하향한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 그래. 디맨드. 그래서 요 D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D 이렇게. 그럼 가격 이거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수요량의 관계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 가면 수요만 있습니까? 공급도 있습니까? 공급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 마음입니다. 이 공급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에서 S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과 이제 여기 공급 곡선이 나오면 이 공급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아니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야. 그럼 여기 이제 공급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면 수요량이 나오고 공급 곡선이면 공급량이 나오고 수요량이 100개라고 해봐요. 공급량도 100개라고 해봐요. 그럼 이 수요량이 100개란 말은 수요자가 100개를 사고 싶다는 거야. 100개를 산 게 아니고 공급량이 100개다. 공급자가 100개를 팔고 싶다는 소리야.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량이 100개고 공급량이 100개면 거래가 몇 개가 거래될까요? 100개가 거래되겠지. 100개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만 나오면 수요량이고 공급 곡선만 나오면 공급량인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이 나오면 이건 이제 거래량이 되는 거야. 거래량. 여기다가 이제 거래량 이렇게 넣고 거래량. 그럼 느낌상 수요량이 100개고 공급량이 100개면 그러면 거래량도 10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 점 볼래요? 이 점이 지금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 이 점이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딱 일치하는 점이야.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 그럼 이걸 균형이다 이렇게 하고 이 점을 균형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을 요 균형 가격, 요 균형점에서 요 가격으로 선을 그어서 이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이 1,000원을 균형 가격이다. 시장의 균형 가격이다. 근데 시장을 생략하고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균형 가격 이렇게. 그럼 이 균형점에서 거래량이 나오겠죠? 균형점에서 거래량, 이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그래요. 균형 거래량인데,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요 거래량인데 균형 거래량인데 거래를 생략하고 균형량 또는 균형 수급량 그래. 수급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수급은 수요 공급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 균형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100개. 네, 100개입니다. 이렇게.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이제 균형 배운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이 언제나 이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자 마음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이 수요가 수요자 마음이거든. 그 수요자 마음이 바뀐다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간사합니다. 그럼 내가 수요자인데 내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이야. 한 달 소득이. 근데 갑자기 소득이 2천만 원 올라가. 그럼 2천만 원 올라가면 소고기 수요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걸 수요 증가라고 불러. 그럼 수요 증가하면 여기 이제 소고기 수요 곡선이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수요 곡선 얘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소득이 200만 원일 때, 요 수요 곡선 1번은 내 소득이 200만 원일 때 나의 소고기 수요 곡선이야. 근데 2천만 원이 되면 나의 소고기 수요량은 증가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래.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움직여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고. 그래서 D2가 되는 거야. 자, 칠판에 수요 곡선 몇 개 있습니까? 2개, 3개? 2개? 한 개만 있다. 한 개만. 요 D1이 D2로 가버린 거야. 그림을 보면 2개지만 요 옮겨간 거라고. 그럼 이건 없어지고 이제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 균형점 1번이고 여기 균형점 2번이야. 이렇게. 균형점 2번 이렇게 합니다. 2번. 요 균형점 2번에서 가격 볼까요? 균형점 2번에서 가격은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2번에서는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이걸 2,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거래량 겁니다. 원래 거래량은 100개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르겠는 분. 여기까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여기까지 모른다? 그럼 오늘 남으세요. 저하고 뭔가 이야기를 좀 해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이제 거래량은 손으로 이렇게 손을 그어서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되는 거야. 그럼 거래량이 20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배운 게 수요 공급이네. 이거 배우겠다는 게 수요 공급이는.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균형을 배우고 요 균형점 1번이 균형점 2번으로 갔습니다. 이걸 균형의 변동, 균형의 이동이라고 그래. 이 그림이 지금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이걸 수요 증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요 증가다. 이게 수요자 마음이 바뀐 거라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했습니까? 좌측 이동했습니까? 우측 이동.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보세요. 그런다고. 그럼 수요 증가 요인하고 같은 말이 뭘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느낌상 아직 여기까지 안 갔지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거래량은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 끝이야. 끝. 가격이 나오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났다고. 그러면 이 그림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렸냐면 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수요 공급 이론은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가격이 나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럼 여기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그럼 느낌상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갈까? 좌측 이동. 여기 이제 우측 이동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 이동하는 거야. D3 이렇게. 칠판에 수요 곡선 몇 개? 그렇지. 한 개지. 한 개지. 학원에 와서 이상한 거 배우네요. 분명히 3개인데 한 개라고 하고 있네. 하나, 둘, 3개잖아요. 근데 한 개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한 개. 자,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죠. 그럼 이제 이건 수요가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원래 가격은 1,000원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격은 500원에 떨어져. 원래 거량 몇 개? 100개. 100개는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량은 50개로 이제 감소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 감소라고 그래요. 수요 감소. 안 쓰고 있죠?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쓰면 되고 머릿속에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율은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시험 문제. 다음 중 수요 감소율 찾아보세요. 다음 중 수요 곡선 좌측 이동률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된가 봐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됐죠? 끝. 가격 나오면 끝이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수요 감소 요인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이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요 마지막에 가격과 거래량이 나와요. 가격과 거래량.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야. 가격 이론. 수요 공급이 상호작용에서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 의해서
거래량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맞아요. 근데 요 거래량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주로 쟁점이야. 가격이. 그럼 가격 상승 하락이 10번 나오면 거래량 증가 감소는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초점 맞추는 거야. 수요 공급 이론은 거래량 이론이 아니라 가격 이론이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똑같단 말.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가격 하락 요인이 똑같은 말. 오케이? 그럼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인구 나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느낌상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아파트라고 하면 인구 증가는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 증가 요인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답이야.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수요 증가 요인을 다 못하고 죽어. 근데 수요 증가 요인 잘 물어보거든.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할 거야?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은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인구 증가를 수요 감소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나왔어. 우리 지역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교통체계가 개선됐다. 지하철역이 들어왔다. 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그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그걸 공부해야 되겠냐고요. 그거를 안 하지.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범죄율이 하락했다. 범죄율이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그거 우리 시험 문제야. 그걸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 한 4가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럼 오늘 선생님 오늘 4가지입니까? 아니요. 그거 4가지면 학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니까 안 한다. 논리가 이렇단 소리예요. 공급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뭘 배운다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워볼게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제 수요 배웁시다.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울 건데 우리 일반인들에게, 저 밖에 일반인들에게 수요가 뭐냐고 물어보고 공급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번 얼굴을 볼 거야.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아저씨한테 물어봐. 여보, 공급이 뭐냐고 물어봐. 공급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저씨가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그럴 거야. 학원을 잘못 보냈나? 이렇게. 왜 공급이 뭐냐고 물어보지? 일반인들은 공급 거는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급 물건을 팔았다. 그럼 수요는 뭔데? 물건을 샀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수요 공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경제학책에서는 수요 공급이 공급은 물건을 팔았다. 수요는 물건을 샀다. 이게 아니라고. 그럼 수요가 뭐냐면 수요가 시장에서 뭘 만나요? 공급을 만나지. 수요는 시장에서 공급을 만난다고.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 거야. 그럼 수요 공급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무엇을 결정해요? 그럼 가격 결정하지. 가격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공급이 되려면 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수요를 물건을 사버렸다. 이걸 수요로 본다면 이미 가격이 결정된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건 수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수요는 일단 물건을 산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거라고. 자, 공급이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이 결정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공급은 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공급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팔고 싶다는 거야. 그거 엄청 잘 나와. 자, 이제 큰 틀에서 봤어요. 그럼 수요는 이렇게 한다고. 일정 기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요 일정 기간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하루 동안 이런 뜻이야. 1시간 동안 이런 뜻이라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그래. 아파트를 구입한 욕구가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한다고. 그럼 이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제학 용어로 쓰는 거야. 요 일정 기간을 유리한 개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한다. 그럼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구입했다? 그러면 사후적 그런다고. 요 사전적이란 말은 뭐뭐 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뭐뭐 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 많이 해요. 전화 통화하면서 야, 미리 거기 어디 가기 전에 미리 나에게 연락 한번 줘. 사전에 미리 연락 한번 줘. 그러잖아요. 요 사전적이란 말은 뭐뭐 하기 전이란 소리야.
그다음에 이 욕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구는 자고 싶다, 놀고 싶다, 먹고 싶다까지는 되는데 공부하고 싶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 욕구는 막연히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구는. 근데 수요에서 말하는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싶다 해서 그 먹고 싶은 게 욕구거든. 그 욕구는 그냥 먹고 싶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수요에서 말하는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렇게 되면 수요가 되는가 봐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수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그냥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아파트가 20억짜리야.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요. 수요가 되려면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돼. 내가 아파트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자에 가서 아파트 파세요 그런다고. 내가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급자가 그래요 내가 팔게요 그런다고. 20억 주세요 내가 팔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수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수요가 되려면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돼. 그럼 내가 막연히 그냥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래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를 가져야 되냐면 이 욕구는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구매 의사. 내가 돈은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수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구매 의사. 그럼 구매 의사만 있으면 수요입니까? 그렇잖아요. 2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을 내가 지불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지불 능력이라고. 지불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동시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만이 수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 욕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유효수요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인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유리한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수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란 살 의사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OX? 오, 시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쟁점이 되는 게 세 가지야. 유일량이란 말, 사전적이란 말, 유효수란 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일량이라는 게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요거 10몇 번 나왔다고. 유일량 관련해서. 그럼 수요는 유일량 개념입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요 유량하고 반대가 저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문제가 10몇 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논리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요가 나오면 그러면 유량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요 사전적 개념인데 사전적 개념이라고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나냐면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건가? 구입한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구입한 그러면 X가 된다고.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의미가 됐죠? 그다음에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이 구매력이야. 이 지불 능력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 소리죠. 돈.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구매력이야. 이 구매력은 구매, 물건을 사는 힘. 물건을 사는 힘이 뭐예요? 주먹입니까? 뭐예요? 돈이죠. 돈. 물건을 사는 힘이 돈이지. 오빠, 나 똥 하나 사주라. 무슨 똥? 리비똥. 이렇게. 그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구매력이 돈이야, 돈. 그러니까 지불 능력, 구매력. 그러니까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요거 두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돈. 돈을 두 글자로 하면. 뭐니? 우리말로 합시다. 우리말로. 합해.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수요가 되려면 돈이 있으면서 사고 싶어야 된다.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수요 아닙니다. 내가 돈 있는데 사고 싶은 마음 없다. 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 구매 의사와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O. 이렇게. 자, 그럼 두 가지 있습니다. 유량과 저량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지금 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사전적이란 말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구입하고자 하는 거가 구입한인가.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지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이 이제 얼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요가 끝나고 나면 수요량이라는 게 좀 나와. 수요량. 여기 칠판은 없지만. 그러면 수요량도 앞에가 수요 붙었어요. 앞에가 수요가 붙는 순간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수요하고 수요량이 엄밀하게 다른 말인데 책 보면 막 혼동해 써놔요. 엄밀하게 다른 말입니다.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야. 수요량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야. 그럼 한 달 동안에 내가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고 10개가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공급의 개념이 있겠죠.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개념을 별도로 공부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요. 공급의 개념을. 자, 공급으로 가볼게요. 이제 공급이라고 해봐요. 그럼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일까? 팔고자 하는 욕구일까? 팔고자 하는 욕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급하고 공급 이렇게 바꿔보고 일정 기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이야.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팔고자 하는 유량 개념입니다. OX. 오,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 공급 그랬잖아요.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팔고자 하는 유량 개념입니다. OX. 오,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량이다. 아, 그렇구나. 이제. 자, 이제 공급 다시 왔습니다. 이제 공급으로 바꾸면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된다고. 욕구. 의미하셨죠? 그러면 공급도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 그럼 공급은 팔았습니까? 팔고자 한 겁니까? 팔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럼 공급이 판매한 그러면 뭘까? X일까? X. 공급 판매한 그러면 X요. 팔고자 한다는 거야. 팔고자 한다. 이렇게. 수요가 되려면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공급이 되려면 역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 이게 공급이 된가 봐봐요. 내가 아파트를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럼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공급이 되려면 내가 판매 의사가 있어야 돼. 아, 팔아야 되겠다. 판매 의사가 있어야 돼. 그 판매 의사만 있으면 공급이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판매 의사는 있는데 근데 아파트가 지금 없어요.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팔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럼 공급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내가 아파트가 없어도 판매 의사가 있으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분양받을 때 아파트 이시 분양받아요? 없이 분양받아요? 없이 분양받았잖아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아파트 있다는데 아파트 파실래요? 그런다고. 팔게요. 얼마인데요? 20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자로서 돈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요야. 나는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한 달 후에 내가 아파트 만들어 줄게요. 한 달 후에. 그러면 한 달 후에 잔금 지급할 때 아파트만 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면 아파트를 팔 생각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만들어 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와 판매 의사와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생산 능력. 현대건설에서 선분양, 미리 분양할 때 아파트 이시 분양이 없이 분양이에요. 없이 분양하잖아요. 없이. 그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의사와 생산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걸 유효 공급이라고 합니다. 유효 공급.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유효 공급이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은 수요와 공급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기억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억해요. 수요. 샀습니까? 사고자 하는 겁니까? 사고자 한다. 공급 팔았습니까? 팔고자 한다. 팔고자 한다. 구입한 그러면 X,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자, 아까 우리 제가 수요 배우고 나서 뭘 배웠던가요? 수요량 배웠잖아. 수요량. 그러면 요 공급 배우고 나서 공급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공급량이 있겠네. 그럼 공급량은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야. 사전적 개념. 공급이란 말 나오면 사전적 개념. 그러면서 공급 나오면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 판매한 그럼 무조건 X야.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한 수량이다. OX, X.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물어보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건데요. 아, 예, 그래, 돼. 아까 제가 유효 공급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유효 수요는 나왔지만 유효 공급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최소 7번 더 나가. 7번. 최소 7번. 그러면 오늘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7번 더 나가니까 8번 듣고 가는 거지. 시험에 나와서 틀렸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 예? 왜? 16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자, 공급의 개념.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판매한 그러면 X. 공급, 유효 공급. 유효 공급은 이거 안 써놨는데 유효 공급은 팔 의사와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 안 써놨을까? 나올 일이 거의 없어. 공급량이라고 나왔습니다. 공급량은 매도,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판매한 수량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쟁점이 2개예요. 사실은 판매한 수량이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하나 있고 최대 수량이냐. 공급량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한 달 동안에 최대로 팔고 싶은 수량이라고. 최대 지금 쟁점하지 말고 일단 여기 쟁점. 판매하느냐, 판매하고자 하는 거야. 판매하고자 한다. 근데 이제 공급이 판매하고 매도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임대도 네, 공급이야. 공급, 임대도. 그럼 임차는 수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공급자 가격 볼 필요 없어요.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뭐가 안 끝났습니까? 유량이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유량이 이제 별도로 지금 하면 안 되고, 자,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 봤어요.